앞서 본 라자가하 칠역굴의 제1결집과 빠딸리푸타 아쇼카라마의 제3결집과 달리 웨살리의 제2결집은 더욱 복잡하게 전개되었습니다. 이는 율의 해석에 관한 상반된 두 견해를 가진 승가가 정면으로 대립하여 서로 독자적인 결론을 도출하려 하였기 때문입니다. 빠알리 율장에는 제1결집을 500결집으로 제2결집을 700결집으로 명명하고 있습니다. 아래에서 빠알리 율장의 기록을 토대로 700결집의 전개 과정을 정리해보겠습니다. 웨살리 결집은 크게 세 단계로 전개되었습니다. 첫째, 웨살리 대림정사에서 벌어진 웨살리 승가 율해석에 대한 문제 제기와 웨살리 승가의 야사존자에 대한 갈마 재판. 둘째, 웨살리에서 탈출한 야사존자와 주변 장로들의 법과 율 보호를 위한 움직임. 셋째, 타 지역에서 모인 700명의 장로 비구들이 웨살리의 왈루카라마에서 모여 결집을 행하여 웨살리에서 벌어진 웨살리 승가의 행동이 모두 법에 맞지 않는 비법임을 선언합니다. 상상해보세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아주 거룩하고 신성한 사원에 딱 들어갔습니다. 네, 향냄새도 나고 아주 엄숙한 분위기겠죠? 맞아요. 저기 앞에 스님들이 앉아있고 그 앞에는 물이 가득 담긴 커다란 놋그릇들이 놓여 있어요. 신도들이 줄을 서서 그 물속으로 무언가를 경건하게 떨어뜨리고 있죠. 겉보기엔 뭔가 굉장히 홀리한 정화의식 같습니다. 하지만 조금 더 가까이 다가가서 그 물속을 들여다보면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 물은 종교적인 의미가 아니라 오직 단 하나의 목적을 위해 채워져 있었죠. 네, 바로 신도들이 떨어뜨리는 불법적인 은화, 즉 돈이 물속에 부딪히면 하는 쨍그랑 소리를 감추기 위해서 말이죠. 아주 교묘하고도 약간 소름 돋는 디테일입니다. 부처님이 열반하신 지 딱 100년이 지난 시점에 벌어진 일이죠. 네, 고대 인도의 상업 중심지였던 웨살리라는 도시에서 실제로 벌어졌던 일입니다. 오늘 우리의 심층 탐구가 파헤쳐볼 자료가 바로 이 현장을 다루고 있죠. 네, 불교 역사상 가장 결정적인 분기점으로 꼽히는 제2차 결집에 대한 정밀한 역사적 교리적 분석 문헌들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오늘 탐구는 2500년 전의 낡고 지루한 종교사가 아닙니다. 이건 거대한 조직이 시대의 변화, 그리고 편이라는 세속적 타협에 직면했을 때 벌어지는 이야기거든요. 아주 치열한 내부 고발과 정치적 암투, 그리고 법정 드라마에 관한 이야기죠. 자, 이것부터 풀어보죠. 당시 웨살리 지역을 장악하고 있던 이른바 왓지족 비구들은 기존의 깐깐한 규정들을 완화해달라며 10가지 예외 조항, 즉 14를 공식적으로 천명합니다. 이 10가지 요구사항들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언뜻 아주 사소한 생활 습관의 변화처럼 보입니다. 사소하다고요? 어떤 것들이 있었죠? 예를 들어서 어느 수행자는 음식을 저장해둘 수 없는데 소금을 뿔통에 보관했다가 먹게 해달라? 이런 조항이 있고요. 소금 좀 쳐서 먹겠다 이런 거네요. 그렇죠. 또 하나는 식사 시간에 대한 건데요. 해가 정오를 지나서 그림자가 두 손가락 폭만큼 길어질 때까지는 식사를 하게 해달라. 이런 요구도 있었죠. 잠깐만요. 제가 이 자료들을 읽으면서 솔직히 제일 이해가 안 갔던 부분이 바로 이겁니다. 해 그림자가 두 손가락폭 길어지는 거면 시간상으로 기껏해야 점심시간을 30분에서 40분 정도 연장해달라는 거잖아요. 네, 현대 시간으로 치면 딱 그 정도 될 겁니다. 그러니까요. 현대 직장인들이 점심시간 딱 30분만 더 쓰자고 타협하는 거나 비슷한 건데 밥 좀 싱거워서 소금 쳐먹고 밥 30분 늦게 먹는 게 도대체 왜 승가의 근간을 흔드는 거대한 도전이 된 거죠? 솔직히 그냥 시대가 바뀌었으니 유연하게 대처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실 겁니다. 맞아요. 세금 허점 살짝 파고드는 그런 꼼수 같기도 하고요.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이게 단순한 식습관의 문제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이 맥락을 이해하려면 당시 웨살리라는 도시의 배경을 봐야 해요. 웨살리가 상업도시였다고 하셨죠? 네, 온갖 상인들과 무역품이 몰려드는 고대 인도의 뉴욕 같은 곳이었습니다. 사람들의 생활 패턴이 빠르고 복잡했죠. 그러니까 왓지족 비구들은 이런 바쁜 환경에서 세속인들과 교류하며 편의를 누리고 싶었던 거군요. 맞습니다. 그래서 관습이라는 명목하에 계율을 자위적으로 해석하기 시작한 겁니다. 문제는 이런 사소한 예외 조항들이 독립적인 요구가 아니었다는 데 있습니다. 독립적인 요구가 아니라는 건 다른 진짜 목적이 숨어 있었다는 뜻인가요? 정확합니다. 바늘도둑이 소도둑된다는 말이 있듯이요. 스승님이 하던 관습이니까 밥 좀 늦게 먹어도 된다. 이런 식의 예외를 하나둘씩 인정받으면서 빌드업을 한 거죠. 어떤 빌드업이요? 설마 그 은하랑 관련된 건가요? 네. 결국 가장 핵심적인 마지막 10번째 항목. 그러니까 수행자가 금과 은, 즉 돈을 수수하는 것을 정당화하기 위한 치밀한 밑작업이었습니다. 와, 그러니까 30분이라는 시간은 단순한 식사 연장이 아니라
규정은 우리가 마음대로 늘리고 줄일 수 있다는 선례를 만들기 위한 아주 치밀한 명분 쌓기였군요. 네. 일단 유연함이라는 이름으로 타협의 선을 넘기기 시작하면 결국 수행자의 정체성을 근본적으로 파괴하는 물질적 타락까지 화법화되는 건 시간 문제였던 거죠. 아, 진짜 소름 돋네요. 바로 그 폭발 직전의 위기 상황에 서쪽 지역에서 아주 깐깐한 원칙주의자 한 명이 웨살리로 걸어 들어옵니다. 야사 존재라는 분이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프닝에서 이야기했던 그 충격적인 장면, 물이 담긴 놋그릇으로 돌소리를 감추며 동전을 수금하고 있는 왓지족 비구들을 딱 목격하게 된 겁니다. 야사존자는 그 자리에서 정면으로 문제를 제기합니다. 신도들을 향해서 사무는 절대 금과 은을 받지 않으니 동전을 넣지 마시오! 이렇게 외치죠. 속이 다 시원하네요. 그런데 자신의 치부가 폭로되자 당황한 왓지족 비구들의 첫 번째 대응이 아주 흥미롭습니다. 어떻게 했나요? 그들은 그날 수금한 돈의 일부를 야사존자에게 배당금으로 내밉니다. 와, 진짜 전형적인 부패 조직의 수법이네요. 내부 고발자가 나타나면 일단 동 쥐어져서 공범 만들고 입막아 버리려는 거잖아요. 맞아요. 당연히 야사존자는 그걸 단칼에 거절했고요. 그러자 왓지족 지구빅이 곧바로 태세를 전환해서 야사존자에게 징계를 내립니다. 자료를 보면 사과, 권고, 갈마를 내렸다고 나오던데 이 갈마라는 게 현대의 재판이나 징계위원회 같은 건가요? 네, 갈마는 승가의 공식적인 법적 의사결정 절차입니다. 왓지족 비구들은 자신들이 다수파라는 점을 이용한 거죠. 다수결로 밀어붙였군요. 네, 네가 신도들을 선동하고 비난했으니 직접 신도들 집에 찾아가서 공식적으로 사과하라 이런 명령을 내린 겁니다. 본질적인 문제인 긍전수수는 싹 덮어버리고요. 절차 무시하고 신도들 불안하게 만든 놈이라는 프레임을 씌워버린 거네요. 이거 지금 당장 어느 기업에서 내부 고발자한테 조직 분위기 흐렸으니까 사내 게시판에 사과문 올려라. 이거랑 똑같아서 너무 소름이 돋습니다. 전형적인 꼬리 자르기자 강요한 공개사과 쇼였죠. 하지만 여기서 야사존자는 절대 호락호락하게 당하지 않습니다. 규정에 따라 동행 비구를 증인으로 데려가게 해달라고 요구한 뒤에 순순히 사과하러 가는 척 신도들 앞에 섭니다. 네, 그리고 사과 대신 부처님의 원음을 인용한 엄청난 사자후를 토해내죠. 어떤 내용을 말했나요? 이 대목에서 야사존자가 꺼내든 논리가 기가 막힙니다. 단순히 돈 받으면 안 된다가 아니라 해와 달을 가리는 4가지 오염원에 대한 부처님의 비유를 들려줍니다. 비유요? 구름, 안개, 먼지가 해와 달을 빛을 가리듯 수행자의 지혜를 가리는 오염원들이 있는데 그 마지막 4번째가 바로 해와 달을 일식과 월식을 일으켜 빛을 통째로 삼켜버리는 아수라, 라후라고 선언한 겁니다. 와, 돈을 받는 행위가 단순한 융통성이 아니라 수행자의 빛을 집어삼키는 아수라, 라후라는 일침이었군요. 거기다가 과거 마니줄라카 촌장이 왕궁에서 금운수수의 부당함을 설파해서 부처님께 직접 인정받았던 판례까지 읊어줍니다. 아주 완벽한 법적 승리를 거두죠. 이 완벽한 프레젠테이션을 들은 신도들의 반응이 어땠을지 안 봐도 뻔하네요. 완전히 뒤집어졌죠. 그때까지 놋그릇에 돈을 넣었던 신도들은 그냥 그게 관습인 줄 알고 따랐던 것뿐이거든요. 아, 속고 있었던 거군요. 네. 진실을 알게 된 순간 신도들은 곧바로 야사존자만을 진정한 사문으로 인정합니다. 왓지족 비구들은 대중의 지지 기반을 완전히 박탈당한 거고요. 하지만 야사존자의 그 완벽한 승리는 오히려 그를 가장 위험한 표적으로 만들어버렸을 것 같은데요. 지옥 권력을 준 왓지족 비구들이 가만히 있었을 리가 없잖아요. 맞습니다. 분노한 왓지족 비구들이 추방을 결의하자 야사존자는 신통력으로 하늘로 솟구쳐 서쪽과 남쪽의 엄격한 장로들에게 긴급 구조 신호, SOS를 보냅니다. 비법이 치성하기 전에 결단해야 한다. 이런 경문을 보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두타행을 하는 148명의 정예 아라한들이 아오강가산에 깍 집결하잖아요. 네, 여기서 아라한과 두타행의 의미를 짚어봐야 합니다. 저는 이 멤버들의 면면이 참 흥미롭더라고요. 전부 당대 최고의 고수들이 모인 느낌인데 이게 어떤 의미인가요? 아라한은 번뇌를 완전히 소멸한 최고의 깨달음을 얻은 자들을 뜻합니다. 그리고 두타행은 누더기 옷을 입고 나무 밑에서 자며 극단적으로 소유에 대한 집착을 끊어내는 철저한 무소유의 고행이죠. 아, 그러니까 돈과 편이라는 물질적 타락에 빠진 웨살리의 승려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완전히 정반대 대척점에 있는 완벽한 무소유의 스페셜 포스가 투입된 거군요. 네, 아주 정확한 대비입니다. 하지만 이 정예 멤버들조차도 거대한 사태를 단독으로 해결하기엔 역부족이었어요.
승가 전체만 납득할 압도적인 권위자가 필요했죠. 그래서 그들은 당대 최고의 학승이자 권위자인 레와타 존자를 모셔오기로 결의합니다. 여기서부터 막 구글러스 위를 달리는 것 같은 성스러운 추격전이 벌어지잖아요. 네, 겐지스강 평원을 따라 엄청난 추격전이 이어지죠. 원측파 장로들이 레와타 존자를 섭외하려고 소레야에서 우둠바라, 아칼라푸라에 이르기까지 무려 200km를 추격하는데요. 아니, 레와타 존자가 천이통, 그러니까 신통력으로 상황을 다 알고 있었다면서요. 네, 다 듣고 알고 계셨죠. 그런데 왜 가만히 있지 않고 계속 도망치듯 이동한 걸까요? 뭐 밀당을 한 건가요? 이것을 더 큰 그림과 연결해보면 그 이유가 명확해집니다. 레와타 존자는 불필요한 소란을 피하고 싶었던 겁니다. 아, 다수가 몰려와서 소란 피우는 거요? 네, 반대파인 왓지족 비구들도 가만히 있지 않을 테니까요. 동시에 자신을 쫓아오는 원칙파 장로들이 이 험난한 여정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을지 그 구도적 정성을 시험한 겁니다. 와, 단순한 후퇴가 아니라 고도의 테스트였네요. 반면에 이 사실을 눈치챈 왓지족 비구들의 추악한 로비전도 장난이 아니죠. 배에다가 수많은 필수품을 싣고 쫓아가서 뇌물로 매수하려 하잖아요. 맞습니다. 하지만 레와타 존자는 내 바루와 가사는 이미 가득 찼소라며 단칼에 거절합니다. 너무 통쾌했어요. 근데 여기서 진짜 분노 포인트가 나옵니다. 뇌물이 안 통하니까 왓지족 비구들이 레와타의 시자인 우따라에게 접근하죠. 무려 20년 법납의 제자인데 네, 그 20년 수행의 무게가 무색해지는 순간이죠. 왠지 가사 한 벌, 그 옷 한 벌에 매수당해서 스승을 배신하잖아요. 진짜 탄식이 나오더라고요. 거기다 왓지족 비구들이 내세운 논리도 너무 어처구니 없어요. 어떤 논리였죠? 부처님은 동쪽에서 태어나셨으니 동쪽 비구들이 옳다 이거예요. 아니 무슨 진리를 가리는데 동서 지역주의 프레임을 끌고 옵니다. 너무 유치하지 않나요? 그만큼 교리적 명분이 빈약했다는 증거죠. 하지만 레와타 존자는 이 뇌물을 먹은 시자를 그 자리에서 바로 내쫓아버립니다. 아주 단호하게요. 네. 네가 감히 나를 비법에 끌어들이려 하는구나 하면서요. 이 단호함에 정말 감탄했습니다. 사사로운 정보다 원칙을 우선하는 모습이요. 자, 왓지족 비구들의 뇌물 공작이 실패한 후 이제 무대는 사라잣디로 옮겨집니다. 여기가 진짜 재미있는 부분인데요. 여기서 가장 흥미로운 정치적, 법적 전략이 등장하잖아요. 네, 판결을 위해 모인 살라, 삼부타 사나와시, 그리고 120세의 최고령 장로 삿박가미 등은 이미 왓지족 비구들이 틀렸다는 것을 명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정거천, 그 천신들의 확인까지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철저히 침묵합니다. 대법관들이 재판 전에 절대 인터뷰 안 하는 거랑 똑같잖아요. 혹시라도 기피 신청당해서 재판이 무효가 될까 봐 의도적으로 중립을 가장하는 그 치밀함, 진짜 놀랍습니다.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성자들의 완벽한 포커페이스였죠. 여기서 레와타 존자와 120세 삿박가미 장로의 대화를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아, 밤새 잠들지 않고 마주 앉아있던 그 장면이요? 네. 세속적 분쟁 속에서도 절대 흔들리지 않는 성자들의 심리적 위계를 보여주는 대화거든요. 삿박가미 장로가 묻자 레와타 존자는 저는 자애의 경지에 머뭅니다 라고 답하죠. 미움이 아니라 자비로 이 사태를 보겠다는 거군요. 맞습니다. 그런데 120세의 삿박가미 장로는 이를 넘어선 공의 경지에 머물고 있다고 답합니다. 공의 경지요. 그 불교에서 말하는 텅빔, 그거요? 네, 왓지족 비구들이 선동하고 뇌물 바치고 난리를 치는 그 모든 세속적 분쟁조차도 실체가 없는 텅 빈 현상으로 꿰뚫어보는 절대적인 평정심이죠. 와, 그 철학적 깊이가 진짜 압도적이네요. 마침내 공식위원회가 열리고 그들은 승가의 화합과 정당성을 위해 완벽한 연출을 기획합니다. 송경비구의 아름다운 독경이 끝나고 성스러운 정적의 흐리는 바로 그 타이밍이죠. 네, 그때 야사존자가 십사를 하나씩 질문하고 레와타 장로가 법과 율에 의거해서 모두 허용되지 않소라고 판결을 내리는 그 압도적인 클라이맥스. 네, 막연한 비난이 아니라 완벽한 법정 드라마의 피날레였습니다. 그런데 레와타 장로는 이 판결을 사하잣디가 아니라 굳이 분쟁의 진원지인 웨살리 현장에서 확정지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아, 이 부분 진짜 소름이었어요. 일부러 수고롭게 다시 그쪽 홍구장으로 쳐들어간 거잖아요. 왜 그렇게까지 한 거죠? 자기들끼리 모여서 판결을 내리면 나중에 왓지족 비구들이 우리가 없는 곳에서 편파 판결을 했다라며 항소하거나 판결을 번복하려 들 테니까요. 아하, 도망갈 구멍을 원천봉쇄해버린 거군요.
그 법적 철저함이 진짜 소름 돋을 정도입니다. 네, 절차적, 공간적 결함까지 완전히 없애버린 궁극의 판결이었죠. 네. 지금 이야기를 듣고 계신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심층 탐구 어떠셨나요? 저는 이 사건이 단순한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원칙과 편의가 충돌할 때 조직이 어떻게 중심을 잡아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완벽한 교보제죠. 가사 한 벌에 무너진 20년의 수행, 그리고 무소유를 무기로 삼은 148명 장로들의 단호한 대비가 정말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지식은 단순히 머리에 머물 때가 아니라 실제 삶의 결정적인 순간에 적용될 때 비로소 가치를 지닙니다. 네, 그래서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런 도발적인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어떤 시스템이나 공동체가 세상과 타협하며 적응해 나갈 때 과연 어느 선까지가 유연함이고 어느 선부터가 타락일까요? 아주 날카로운 질문이네요. 만약 여러분의 직장이나 공동체에서 누군가 원래 다 이렇게 하는 거야 라며 물채운 녹구르들 내밀 때 여러분은 기꺼이 미움받는 야사존자가 될 용기가 있으십니까? 이 질문의 답을 각자 스스로 사유해 보시길 바랍니다. 네, 여러분 스스로 사유할 수 있는 여운을 남기며 오늘 제2차 결집에 대한 심층 탐구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